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당 이회영 선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독립운동가 중에서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있지만 우당 이회영 선생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에게 비교적 덜 알려져 있는 편입니다. 다행히 최근에 일부 연구가들이 있고 또 저술도 나오고 해서 상당히 알려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전체 일반 국민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분 중에 한 분이지요. 우당 이회영 선생은 조상 대대로 권세와 부를 누려온 명문 대족의 출신입니다. 이른바 삼한갑족이라고 했죠. 삼한갑족이란 조선 역사뿐만 아니라 고려 그 이전에 삼한시대 때부터의 명문으로서 전해 내려온 대대로 우리 역사에서 맺지 안 가는 그런 큰 가문 출신들이지요. 나라가 망할 때 이분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조국 독립을 위해서 해외로 망명해서 신흥무관학교를 만들고 직접 독립투쟁에 나섰던 그런 분들입니다. 1910년 8월 29일 경술 국치이지요. 그때 조선 왕실, 대신 조선시대 이래의 명문 거족들 대부분이 일제 앞잡이가 돼서 매국노 노릇을 할 때 우당 선생 일가는 색다른 모습을 보였지요. 왕족을 포함해서 강요 귀족 76명이 일본 왕으로부터 일왕으로부터 자귀를 받고 엄청난 돈을 받고, 그러다가 4분이 거부를 했지요. 반환을 했습니다. 귀족 자귀를. 그래서 72명이 일본으로부터 자귀를 받았는데, 공교롭게도 고려가 망할 때 72현, 두문동 72현이라고 우리 역사에서 배웠지요. 72현은 외적이 아닌 역성혁명, 성씨만 바뀐 고려 왕조에서 조선 왕조로 바뀌는데도 핵심적인 인물 72현이 자위를 거부하고 조선 왕조의 출사를 거부해서 두문동 72현이라는 역사에 큰 기록을 남겼는데, 조선 왕조는 동족도 아닌 외적에게 나라를 빼앗길 때 매국 행위를 하고 일왕으로부터 자귀를 받고, 또 그들뿐만 아니라 수백 명의 유림들이 일본으로부터, 일본 정부로부터 은사금을 받아서 챙기고 그 밑에서 식민지 앞잡이 노릇을 했을 때 우당 선생 일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 재산, 모든 권위, 귀족으로서의 특혜, 혜택 이런 것을 모두 다 버렸습니다. 6형제였는데 6형제의 가족이 40명, 명문 거족이다 보니까 머슴 노비가 20명.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해외로 망명을 할 때 머슴 20명을 해방을 시켜줬습니다. 당신들도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라. 그러나 워낙 이분들의 대의 명분이 옳았고 평상시에 머슴이나 노비들에게도 잘해줬기 때문에 20명 노비들도 한 사람도 이탈하지 않고 주인을 따라서 함께 망명을 했습니다. 1910년 8월 29일 날 나라가 망한 국치이죠. 그 해에 연말에 두만강 강물이 올 때 비밀리에 그동안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전 가족 노비까지 해서 60명이 두만강을 건너갑니다. 그분들의 재산이라는 것이 지금 가치로 따지면은 수백억, 수천억에 해당이 되죠. 당시 이분들의 농토는 경기도 남양주에서 서울 한성, 명동성당, 지금 명동성당 부근까지가 그분들의 그 집안의 논이나 밭을 거치지 않고는 도착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논밭이 많았지요. 그분들의 생가가 지금
명동에 있는 YWCA 명동 성당 그 근처였습니다. 이런 재산들을 비밀리에 헐값에 다 팔아서 군자금을 가지고 두만강을 넘어가지고 만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을 가지고 처음에는 학교를 세우고 그러다가 나중에 신흥무관학교를 세워서 10년 동안 일본의 일제의 추적을 피해서 만주 산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10년 동안에 독립군 군관 장교지요 3,500명을 육성했습니다. 이분들이 나중에 청산리 대첩, 봉오동 대첩, 광복군, 의열단, 독립군 이런 지도자들이 됐고 혁혁한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애국 열사가 된 겁니다. 60명 망명 식구 중에서 해방 후에 살아오신 분이 딱 한 분 있었습니다. 6형제 중에 5째 동생이었던 5째 아들이었던 이시영 선생.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되고 초대 부통령을 했던 성제 이시영 선생이지요. 나머지는 싸우다가 죽고 심지어는 6형제 중에서는 굶어 죽은 분도 있었어요. 조상대대로 귀족 생활을 하다가 양반 생활을 하다가 만주에서 그야말로 산설고 물설고 풍토병에 걸리고 당시 중국 만주 지역 사람들은 조선 이주민들을 일본의 앞잡이라고 또 홀대하고 일본 군경 밀정들은 밤낮 없이 감시 뒷조사하고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일제가 키운 또는 자생적인 만주의 마적대들까지도 쳐들어와서 재산을 강탈하고 했던 그런 속에서 이분들은 오직 조국의 독립, 민족의 해방, 일제 타도를 위해서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일제에 망했는데 무력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해야 되겠다라는 일념으로 군관학교를 만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역인 우당 이회영이란 사람은 어떤 분인가? 군관학교 얘기도 많습니다만 이 시간에는 주로 우당 이회영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회영 선생은 1867년 4월 21일 날 서울 저동, 지금은 명동이지요. 에서 이조 판서 이유승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6이었는데 넷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어머니 정씨 역시 이조 판서를 지낸 정순조의 딸이었습니다. 조선 왕조 시대의 판서라 그러면은 지금은 장관이 여러 분입니다만 그때는 6대신 7판서 할 정도로 최대의 고위층에 해당이 되죠. 이회영 선생의 직계 조상들은 좌의정, 우의정, 병조판서, 예조판서, 정원 이런 것을 비롯해서 고위직을 지낸 분이 수두룩했습니다. 한 9사람이 판서급 이상을 지냈지요. 이회영 선생은 어렸을 때부터 서예, 이 글씨를 잘 쓰고 시문도 잘 하고 거기다가 음악과 회화, 미술 이런 분야에까지 다재다능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는 부러움을 많이 샀죠. 당시 귀족의 자식들이라 그러면은 주자학을 공부를 해서 과거를 봐야 되는데 과거 시험만이 입신 출세를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었을 때 우당 선생은 과거 글 공부보다는 서예, 시문, 회화, 미술, 정각 이런 쪽에 관심을 갖습니다. 당시의 양반 자제들에 비해서는 좀 특수한 것이죠. 과거를 봐야 출세하고 대를 이윽고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을 버리고 다른 학문, 거기다가 신학문까지 공부를 합니다. 신학문이라고 그러면은 당시 정치학, 국제학,
언어학, 과학 대단히 특수하지요. 우당 선생의 5째 동생, 아까 말씀드렸지요. 해방 후에 귀국에 유일하게 살아서 초대 부통령을 지낸 이시영, 5째 동생을 포함해서 우당과 친구였던 또는 선배 동지였던 많은 청년들이 과거를 공부해서 급제를 할 때 우당은 외롭게 홀로서 과거 글 공부보다도 신학문, 예술, 문화 이런 쪽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회영 선생이 청소년 시절에 가깝게 지내고 또 영향을 많이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한 분이 나중에 북간도 용정에 옮겨서 항일 민족학교를 처음으로 만든 분입니다. 서전 서숙이라고 만주 용정에다가 처음으로 우리 한국의 조선에 학당을 만들어서 독립운동을 많이 했고 또 독립군을 많이 양성한 분이 이상설 선생인데, 이상설 선생하고는 나이 차이가 한 3년, 이상설 선생이 한 3년 위죠. 이상설 선생은 고종 황제가 헤이그 특사로 3사람을 보내죠. 이상설, 이위종, 이준 열사, 이런 3분을 보낼 때 이상설 선생이 정사고 나머지 2분은 부사였는데, 이 정사로 뽑힌 이상설 선생하고 청년 때부터 아주 가깝게 지내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길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이상설 선생은 용정으로 옮겨서 서전서숙이라는, 서전의숙이라고도 하고 서숙이라고도 하는데, 학당, 서전이라는 것은 그 지역을 아리키는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이지요. 거기다가 학당을 세워서 공부를 할 때 했습니다마는, 이상설 선생은 우당에게 젊었을 때 그런 그 과거 이외의 신학문 이런 길을 갈 수 있도록 깨우침을 주고 함께 동문서숙도 하고 했던 그런 분입니다. 강화도 조약 아시지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일본으로부터 강압적으로 조약을 맺었던 이 강화도 조약 이후에 조선 왕조는 문호를 개방을 해서 그때부터 외국의 문물, 외국의 선박, 외국 사람들이 많이 밀려 들어오고 그랬을 때에 1881년 조정에서는, 정부에서는 신사유람단이라는 것을 일본에 보냈습니다. 최초로 우리 정부가 대표를 뽑아서 일본의 정정, 문화, 정치, 군사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오도록 만든 것이 신사유람단이었고, 바로 1년 후인 1882년에는 이모 군란이 일어났지요. 국내에서 이모 군병이라고도 합니다마는. 그리고 얼마 후에 대원군이 청나라에게 붙잡혀서 천국으로, 텐지르로 끌려가고, 1884년에는 갑신정변, 김옥균이라든가 박영효 이런 그 신진 정치인들이 갑신정변을 일으켰고, 그리고 또 한 해 후인 1885년에는 영국 군함이 우리나라 영토인 남해안의 거문도를 불법 침략해서 점령을 하고 격동기죠. 1800년대 후반, 나라가 대단히 어려웠던 그런 시절입니다. 이럴 때에 청나라의 실력자 위안스키, 우리가 그 한문자로 쓰면은 원세계라고 배웠죠. 위안스키가 조선주재 총리교섭 통상사, 줄여서 말하면은 정권대사입니다. 당시에 청나라의 정권대사 위안스키의 역할은 조선 총독, 일제강점기의 조선 총독이나 통감 그런 수준이었지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정권대사로 왔을 때 우당 이회영은 청년이죠. 그때는
청나라의 내막을, 내정을, 국정을, 실상을 중국의 실체를 알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위안스키하고 상당히 가깝게 지냈어요. 위안스키는 국왕을 깔보고 하던 그런 시절인데도 우당이 지식, 문화, 예술, 서양의 정세 이런 것들을 폭넓게 알고 있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상당히 가깝게 지냈습니다. 나중에 우당 선생이 일가를 만주, 그때는 청나라 땅이지요. 만주로 망명했을 때 위안스키로부터 도움을 꽤 받았습니다. 국내에 있을 때 그런 친분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이나 그때나 남의 나라에다가 군관학교를 세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우리나라가 나중에 중국, 중경, 중징이죠. 중경 이런 데다가 독립군, 광복군을 육성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남의 나라에다 제3국의 다른 나라의 군대를 양성한다는 게 예나 지금이나 쉬운 일이 아닐 때 위안스키의 도움으로 군대를 양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회영 선생은 아우 이시영을 포함해서 친구들, 후배들, 선배들이 과거 시험에 들어갈 때도 정부의 관직보다는 불평등한 봉건적인 인습, 남녀 차별 이런 것을 타파하는데 관심을 갖고 그런 쪽에 더 연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머슴들에게도 높임말을 경어를 썼고, 그래서 상놈과 양반의 차별을 없애고 당신은 20대에 10대 후반에 남편과 사별해도 청상과부로서 여성들이 재혼을 못하고 할 때 이런 잘못된 풍습을 타파하는 데 앞장서고 이런 계몽 활동을 했지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과거 역사의 한 토막을 얘기하는 걸로 쉽게 평가가 될 수가 있지만 이런 일들, 이런 역할은 대단히 힘들었죠. 1894년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전봉준 장군 이런 분들이 내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적서차별, 양반 상놈 차별, 금지, 차별, 철폐, 과부 재혼 이런 것을 들고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그 우당의 성각적인 그런 활동도 조금은 영향을 미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회영 선생의 이런 성각적인 행동은 어디서 배운 건가? 조선의 지배층은 조선이 500년 동안 지금은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종교가 자유롭게 믿을 수도 있고 선교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500년 동안에 조선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국교는 유교였지요. 유교 중에서도 주작, 원래 유교 사상이라는 것은 상당히 꽤 좋은 학문이고 종교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후반에 들어서면서 허례의식, 형식주의 이런 게 지나치게 빠져가지고 실질보다는 허식, 그래서 종교가 유교가 크게 타락하고 있을 때에 그런 속에서도 일부에서는 양명학이라고 해서 명실상부, 지행일치, 형식보다는 실질 이런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양명학이 도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선 왕조 유교를 신봉하는 세력들에게는 이단으로 몰려서 많이 희생이 되고 그랬습니다마는 양명학의 계통을 이어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건창이라든가 이건성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제 중앙에서는 견디지 못하고 강화도로 쫓겨가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의 양명학을 공부를 하고 영향을 받고 그러면서부터 우당은 같은 형제 중에서도 같은 친구들 중에서도 유달른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했고, 또 그때 당시 이런 양명학 계통뿐만 아니라 조선에서는 서재필 박사, 미국에서 일찍 공부를 하고 귀국을 해서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독립신문을 만들고 독립협회를 조직을 하고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모든 국민들은 평등하다라는 그런 논리를 펴고, 이렇게 개화 사상이 점차 우리 조선 땅에 들어올 때 이분들과의 친교, 한편으로는 양명학을 배우고 다른 한편에서는 서재필 박사를 비롯한 개화파들하고 친교를 맺으면서 세상 물정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독립신문도 열심히 읽고 독립협회 만민공동회를 나가고, 당시 유명했던 남궁옥 선생, 이상제 선생 이런 분들하고 친교를 맺고, 그러면서 근대적인 지식인, 전통적인 조선의 유림이 아닌, 선비가 아닌 근대적인 지식인으로 변신을 한 거죠. 이것은 우리 역사에서 참 흔치 않은 일인데, 명문 거족의 출신이 자신의 본바탕인 유교 정주자학을 벗어나서 개화파가 되고 양명학을 공부하고 근대적인 지식, 과학적인 합리주의에 무장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당도 당시의 관례대로 부모님이 맺어준 처자하고 19살 때 결혼을 합니다. 부인은 달성 서씨, 설아의 아들을 둘하고 딸 하나, 3남매를 뒀는데, 그런데 젊어서 부인이 돌아가십니다. 아픔을 겪었지요. 그 무렵에, 그러니까 1897년 고종이, 그때는 임금이죠. 고종이 조선 왕조라는 이름을 버리고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바꿉니다. 인조 반정 때부터 쓰기 시작했던 청나라의 연호를 버리고 광무라는 연호를 쓰고 나라 이름도 조선에서 대한으로 바꾸고, 그런 때가 1897년이죠. 그런데 자주독립을 선언했는데 국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다 보니까 말뿐인 대한제국 황제가 됐지,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 특히 조선 왕조 후반 500년 중에서, 전체 500년 중에서 한 250년 동안의 집권 세력이었던 노론 세력이 여전히 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파벌이 있었죠. 노론 벽파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어서 고종 황제가 칭제 건언을 하고 새로운 자유독립을 선언했지만 나라는 별로 크게 바뀌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외국 세력, 외세들이 물밀듯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국권 중에서 이익될 만한 각종 이권을 하나씩 뺏어갔죠. 일본,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가 초기에는 특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일본이 본격적으로 노골적으로 대한제국을 침범하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다시피 명성황후를 시해를 하고, 이에 대결해서 전국 도처에서 의병들이 나오고 국권 침탈이 나날이 심해지고 외세의 국가의 운명이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었지요. 이럴 때 우당 이회영은 의병 전쟁에 도처에서 의병을 일으켜서 일제와 싸우는 의병들에게 물적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아무리 부잣집 자식이라고 하지만 재산에는 한계가 있고, 또 법도라는 게 있어서 가족 전체의 재산이지 개인 혼자 자식 다섯째 아들, 넷째 아들 혼자 재산이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것도 아니지요. 거기다가 많은 동지들과 구국운동 각종 행사 비용에 우당이 거의 전담하다 보니까 생활이 많이 어렵게 됐지요. 그래서 돈을 벌면서 구국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제재소를 차렸는데 사람을 잘못 써가지고 이용을 당했고, 그리고는 지금도 우리가
우리나라의 대표 상품 중에 토산품 중에 하나가 인삼입니다마는 당시도 인삼은 외국인들에게 꽤 알려져 있었죠. 고려 인삼. 그래서 인삼밭을 만들어서 잘 가꾸었는데 수확 직전에 외병들이 나타나서 전부 다 뽑아가 버려가지고 크게 낭패를 당합니다. 시국은 점점 어려워지고 외세의 작용은 갈수록 심해지고 그럴 때에 서울 종로 광화문 일대에서는 만민공동회 애국 청년들이 서재필 박사를 중심으로 해서 만민공동회를 만들어서 시국 토론을 할 때 이회영도 연단에 올라가서 강연을 하고 그리고 이 무렵에 서울 상동교회라고 감리교에서 만든 교회였는데 상동교회에서 애국지사, 애국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국권을 지키는 그런 그 비밀 결사 이런 걸 만들고 상동 청년 학원을 만들 때 우당이 학감으로 취임을 해서 애국 청년들을 교육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국가에 힘이 없으면은 외세가 개입하게 되고 그럴 때에 정부에다가 상소를 해서 이런 것을 막도록 주장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05년 11월 17일 날 을사늑약이 강제되지요.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일제가 강제로 빼앗아간 겁니다. 이때 이회영은 이상설, 앞서 잠깐 설명드렸던 이상설, 이상제, 이동영 선생은 나중에 임시정부가 수립됐을 때 의정원 의장, 국회의장이죠. 지금으로 보면 했던 분이고 이상제 선생은 종교계의 큰 지도자였죠. 이런 분들과 광화문에서 을사늑약을 철회해라. 부당하다. 우리 정부가 강압에 의해서 맺은 조약이니까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부당성을 통박하고 시민들을 모아서 시위를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정부나 특정 기업이나 어떤 단체 이런 데 잘못하면은 지방이나 서울이나 할 것 없이 시위를 하고 데모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때 당시 궁궐 앞에 가서 시위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쉽지 않았을 때 우당과 이상설, 이상제, 이동영 이런 그의 벗들은 광화문에서 을사늑약을 철회하라고 부당함을 폐기하라고 시위를 하고 농성을 하고 그랬지만 결국은 일본 군인들에게 쫓겨나서 더러는 감옥에 갇히고 더러는 집에 연금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걸로 주저앉을 우당이 아니지요. 다른 동지들하고 을사오적을 처단해야 되겠다. 을사늑약을 맺을 때 우리나라의 주권을 무시하고 일제 앞잡이 노릇을 했던 5사람 이완용 이런 자들 을사오적을 처단하기 위한 암살단을 만들었다가 정부가 누설돼 가지고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지요. 그래서 일본이 조선에다가 통감부를 만들고 외교권을 박탈하고 우리나라 국권을 거의 송두리째 빼앗아갈 무렵에 이대로는 참을 수가 없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네덜란드의 수도 헤이그에서 세계 44개국이 참가하는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열린다는 정보를 듣고 우당은 여러 날 생각 끝에 헤이그에다가 우리 특사를 파견해서 고종 황제가 결코 을사조약에 서명하지 않았다. 강압에 의한 것이다. 이런 사실을 폭로하기로 하고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미 고종 황제는 일본 사람들이 거의 차단을 하고 있어서 접근이 쉽지가 않았지요. 내시를 우당이 아는 분이 안호영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내시 고종 황제를 아주 지근한 거리에서 모시는
내관을 알게 돼가지고 이분에게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 특사를 보내서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하자. 대표로는 이상설, 이준, 이위종 세 사람이 좋겠다. 그래서 이 얘기를 이 안호영에게 통해서 고종 황제한테 전가를 합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가 비밀리에 그렇게 해라. 그래서 결국 세 사람의 특사가 선정이 됐고 그분들은 멀리 한 3개월, 4개월, 지금은 헤이그, 네덜란드 헤이그 하면은 12시간 정도 비행기 타면은 갈 수가 있는 거리인데 그때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해서 모스크바로 해서 4개월 만에 도착을 했는데 그나마 일본이 거부를 해가지고 회의장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1907년 헤이그 특사 100주년 때 제가 독립기념관에서 일할 때인데 그때 헤이그 현장에서 세미나도 하고 이분들이 머물렀던 여관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 헤이그의 신문에 보니까 헤이그 바닷가에는 일본 전함이 2척이 비상대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중에 이준 열사가 분통이 터져서 거기서 순국을 했는데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자세히 지금까지도 사망 원인이 안 밝혀져 있었죠. 일본 전함이 2척이나 대기하고 있었던 걸로 봐서는 일본 측의 작용이 아니었나, 모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만 아직 기록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헤이그까지 우리 특사들이 갔는데 평화회의 장소에는 들어갈 수도 없었고 그래서 결국은 세계 각지에서 온 기자들을 통해서 일제의 만행, 고종 황제의 호소문 이런 것을 나눠주고 이준 열사는 현장에서 돌아가시고 그랬지요. 그리고 나중에 이상설 선생은 국내에서 골석재판으로, 골석재판이라는 것은 본인이 참석을 못한 재판이죠. 골석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귀국을 못하고 러시아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거기서 돌아가셨지요. 일본은 고종 황제를 쫓아내고 헤이그에 일제 몰래 특사를 파견했다 해가지고 고종 황제를 쫓아내고 아들 순종을 즉위시킵니다. 고종 황제는 그래도 만국 군주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의병 조직도 뒤에서 지시하고 지원도 하고 헤이그 특사도 보내고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헌신을 했지만 순종은 더 형편없는 임금이죠.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일제가 우리나라 국권을 완전히 강탈하기 위해서 고종보다는 순종이 낫겠다 싶어서 헤이그 특사를 빌미 삼아서 고종을 쫓아내고 퇴위시키고 순종을 왕으로 앉혔던 겁니다.